자, 중개 행위의 법적 성질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내는 부분은 아닌데, 중개 기본 그림이 이 아파트를 갑과 을이 거래하십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중개 기본 그림인데, 이 중개라는 게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 바로 이 문제거든요. 즉, 이것이 법률 행위냐 아니냐, 이 문제가 있어요. 법률 행위에 대한 반대말을 그냥 사실행위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민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법률행위를 공부하거든요. 아직 민법에서 이제 법률행위를 공부를 안 했긴 했는데, 법률행위라는 것은 그런 거죠. 민법에서 공부할 때 그렇게 할 거예요. 어떤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의사표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공부한다. 아,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뭐냐면 계약이 있죠?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계약이에요. 계약은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계약이 대표적인 법률행위예요. 그러면 우리 중개가 이렇게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냐 이 문제예요. 이게. 그럼 이자의 업무 활동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자, 아파트 팔아달라고 의뢰받습니다. 그럼 아파트에 대하여 일단 등기상 증명서 떼봐야 되죠. 건축물 대장도 떼봐야 되죠. 그럼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받는 행위 또는 건축물 대장을 떼보는 그런 행위는 어떤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맞죠? 또 이분을 모시고 현장 안내를 합니다. 이것도 어떤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결론, 우리 중개는 사실행위다, 법률행위다? 사실행위죠. 사실행위라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계약을 도와주고 있는, 법률행위를 도와주고 있는 행위죠. 그러니까 보조행위예요. 또 준비행위입니다.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등기상 증명서를 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A는 갑의 대리인으로서 이 물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중개는 대리행위다 아니다? 대리행위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의뢰 심부름꾼으로서 이 아파트에 대한 거래를 소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심부름꾼으로서 행위. 이게 사자로서 행위라고 그러거든요. 사자로서 행위도 아니다. 호랭이로서 행위는 더도 아닐 겁니다. 그럼 결국 심부름꾼으로서 이걸 중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중개행위라는 것은 대리행위도 아니고 사자로서 행위도 아닌 독자적 행위란 얘기예요. 이거는 독자적 행위다. 이 정도.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개는 사실행위다, 법률행위다? 사실행위예요. 현장 안내를 한다는 사실, 등기상 증명서를 떼본다는 하나의 사실, 계약서를 작성하는 하나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지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면 돼요. 잘 묻는 부분은 아닌데 15회를 마지막으로 출제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감만 잡아도 돼요. 제가 아주 즐겨 쓰는 지문 중에 하나인데, 부동산 중개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OX. X죠. 방금 전에 했습니다, 지금. 중개는 사실행위다, 법률행위다? 사실행위다. 근데 여러분들 눈이 부동산 중개는 재산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재산상의 눈이가 있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사실행위예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자, 그럼 중개의 성격 이제 다 따져봤어요. 여기까지 따져봤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판례를 잠깐 정리하고 갈까요? 여기 실려 있는 판례가 있으니까. 거기 그저 57쪽에 있는 판례는 중기업에 대한 판례가 여기 실려 있어요. 지금 중개에 대한 판례가 실려 있는데, 공사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기타 권리에는 2조 1호가 용어의 정의 중 중개에 관한 정의예요. 그 밖의 권리를 얘기합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그 밖의 권리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되고, 여기서 끊어놓으세요. 끊어놓고, 따라서 타인의 의뢰에 일정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하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는
같은 법제 2조 제2호가 정의하는 중기업정이에요. 중기업이 정의하는 중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중기업에 해당한다 밑줄 긋고요.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저당권 설정하는 행위 알선이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밑줄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밑줄 긋고 이루었다 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럼 이 얘기죠.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금전소비대차 알선인데 요거는 중기업 정의할 때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봐두기만 하고요.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그 58쪽에 맨 밑에 판례가 있습니다. 우리 중개 행위에는 기업공사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 경우뿐만 아니고 일방 당사자의 의뢰 밑줄이에요. 일방 당사자의 의뢰하여 여기까지 의뢰 밑줄 긋고요. 중사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 경우와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포함한다 밑줄 긋고요. 그럼 이 얘기죠. 갑을 쌍방으로 의뢰받은 경우뿐만 아니고 일방으로부터만 의뢰를 받아 소개를 해도 이건 중개란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59쪽에 판례가 또 있는데 중개행위의 법적 성격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1번 판례는 두 번째 줄 첫 줄에 사실행위라 할 것이다 이랬죠. 사실행위 밑줄 쫙 꺼놓고요. 그냥 다음에 2번 판례입니다.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 이것은 엄청 잘 내는 판례인데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업공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 의사를 갖고 있어 나오는 기업공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밑줄 기업공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밑줄 그시고 기업공사 행위를 객관적으로 봐서의 통념상 밑줄이에요. 객관적으로 봐서의 통념상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된 여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알아보시겠죠? 그러니까 중개 행위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봐서의 통념상 결정할 것이지 개공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 판례는 우리가 했죠. 쌍방의 의뢰뿐만 아니고 일방의 의뢰도 포함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건 방금 봤습니다. 그럼 한 장을 싹 넘기시면 중개계약과 민법상 전형계약과의 구분으로 되어 있죠. 그죠? 자, 이 부분은 제목 옆에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써보세요. 그 옆에 중개계약의 종류라고 있죠. 또 61쪽에 찾았어요? 조그맣게 다시 이렇게. 이거 무슨 뜻인지 알죠? 이거는 낼 일도 없고 내서도 안 되고 그냥 넘어가시라고. 볼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 이게 중개업법 시절에는 이런 부분도 강의를 상세하게 했는데 이게 우리 실정과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지 마세요. 괜히 피곤하니까. 그래서 그 정도만 하자고요. 자, 첫 번째 용어의 정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용어의 정의, 중개업에 관한 정의거든요. 자, 그럼 중개업 정의는 거기 61쪽의 맨 밑에 지금 우리 법제 2조 제3호가 실려 있거든요. 자, 중개업이라 하면 그랬죠.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여기서 끊어보시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여기서 끊어보시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러면 중개업 용어의 정의로 들어왔는데 지금 이 중개업은 세 글자니까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일단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돼요. 일정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크게 어렵잖아요.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 글자가 세 글자니까 중개업은 몇 가지 요소? 세 가지 요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뢰라는 것은 쌍방의 의뢰뿐만 아니고 일방의 의뢰를 포함한다고 그랬죠. 일방의 의뢰를 포함한다. 말씀드렸고 일정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중개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보수를 받지 아니한 무료 중개행위거든요. 그럼 무료로 하는 중개행위는 절대 중개업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면 개업공사가 무료로 중개하더라도 위법은 아니에요. 위법은 아닌데 중개업은 될 수가 없습니다. 보수를 받아야지만 중개업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 무료로 중개하더라도 손님한테 확인 설명이라는 거,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브리핑해야 되죠. 이 브리핑 정확히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정확히 해야 되겠죠. 손해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도 지겠죠. 그럼 무료 중개 행위에도 중개업은 아니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적용될까 안 될까요?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무료 중개하더라도. 그러니까 개공은 기업공사는 무료로 중개하더라도 확실하게 확인 설명해 줘야 됩니다. 손해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도 있어요. 우리 공사법이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보수를 받으라고 그랬으니까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까지만 했습니다. 요게 이제 무등록 중개업과 연결된 판례인데 원래. 자, 이 토지 거래를 갑을 간의 거래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A가 소개하는데 이 사건이 갑으로부터 야, 이 토지 거래시켜주면 내가 3천만 원 줄게 하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2단계에서 걸린 거예요. 2단계에서. 이게 무등록 중개업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죠. 무등록 중개업은 우리 법상 최고의 처벌 나갑니다. 3-3으로 처벌해요. 3-3이라는 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소됐어요. 그래갖고 1심 판결, 2심 판결은 전부 다 유죄, 무등록 중개업이다라고 했어요. 3심 대법원에서 뭐라고 그랬냐? 야, 중개업은 보수를 받아야 된다며. 약속 요구까지만 했으니 아직 안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개업 자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등록 중개업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 요구까지만 했거든요. 이건 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중개업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된대요. 그럼 업이란 말은 우리 판례에 따르게 되면 한 번 정도 한 것은 아니에요.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줘야 되고 영리성도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업이 된답니다. 그럼 보수를 받게 되면 영리성은 일단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니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정도 소개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정도 소개한 것은 업이 될 수 있다 없다? 절대 될 수 없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야 되고 영리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은 다른 사람 의뢰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이게 용어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럼 용어의 정의 만약에 이렇게 냈어요. 중개업이라 함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낸 거예요. OX. X죠. 쓸데없는 말이 들어갔죠, 지금. 이게 용어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암기해야 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는데, 근데요, 문제는 중개업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왜 중개업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겠죠. 중개업을 영위코자 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 등록은 영업 허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주된 업무로 하든 부수적으로 하든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이게. 그럼 거꾸로 해서 가면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해버리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된다는 얘기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에 해당 여부가 중요하고, 나아가 중개나 중개업에 대한 대가가 중개보수거든요. 그럼 중개보수는요, 우리 법이 엄히 규제를 합니다. 우리 법이 중개보수의 한도를 딱 정해주고 이 범위를 초과해 받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요. 그럼 중개나 중개업이 아니라면 중개보수 규정에 적용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중개업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럼 중개업에 해당한지 여부는 결론적으로 중개를 업으로 하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도식화시키면 이렇게 돼요. 이 중개를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보수받고 했잖아요. 그럼 이꼴로 이게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중개 대상물의 알선, 이것이 바로 중개니까 중개에 해당돼야지만 중개업이 될 수 있고 중개에 해당 안 된다면 중개업이 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알선이 아닌 거, 중개가 아닌 것은 중개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자동차 거래 소개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했습니다. 중개가 아니죠. 또 권리금 거래 소개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했어요. 중개업이 될 수가 없어요. 나아가 컨설팅이라든가 분양대행도 이거는 상담이고 분양대행은 대신 분양을 해줄 뿐이니까 소개가 아니죠. 그럼 이것도 중개가 아니니 중개업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지속적으로 보수받고 하더라도 이건 중개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요것만 목적으로 한다면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보수 규정도 적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중개업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여기까지고요. 근데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을 하면서 이것에 부수하여 토지 매매의 알선을 업으로 합니다. 그럼 이건 중개업 맞아요? 맞죠? 중개업이에요. 그럼 똑같이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토지 매매 알선을 업으로 했다면 이건 중개업이 되는데 우리가 아까 금방 전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업으로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냐면 이거였어요. 이분이 은행 출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은행 출신이었는데 은행 대출 알선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대출 알선이 뭐냐면 이게 다름 아닌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에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요.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은행 관계자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대출 알선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은행한테 대출을 해줘라. 대출을 은행 여기서 이렇게 받으세요.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다니는데 대출을 해주면 주택에 대한 저당권 잡죠. 그러면 주택에 대한 이것만 했다면 금전은 중개상물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소개했다면 중개가 아니에요. 중개업도 아닙니다. 근데 이걸 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알선을 업으로 했습니다. 그럼 중개가 된 거죠. 그럼 업으로 했죠. 그럼 이것은 중개업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한 사건이었어요. 똑같잖아요. 컨설팅만 했다면 이건 중개업이 아니에요. 근데 컨설팅에 부수하여 이렇게 토지 매매의 알선을 업으로 했다. 그럼 이건 중개업이 된 거죠. 똑같이 금전 소비차 계약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업으로 했다. 그럼 중개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또 이해를 해두시고요. 판례 태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개업의 용어의 정의를 봤는데 판례를 정리하고 가죠. 여기 63쪽에 맨 밑에 판례가 있습니다. 다 설명을 했어요. 부동산 컨설팅을 하면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부동산 중개인이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밑줄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었다 하여도 이는 공사법상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한다. 중개업에 해당한다의 밑줄 쫙. 그럼 컨설팅에 부수하여 하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에 2번 판례 소개했어요.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알선함을 업으로 하는 것은 그것이 설령이란 말은 가사, 가령 이런 뜻이죠.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부수와 이루었다 해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부수 밑줄 긋고 중개업에 해당한다 밑줄 긋고. 그럼 맞죠? 예, 그래서 이 판례 소개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딱 넘기면 또 중간에 판례가 있습니다.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다 함은 반복해서 영업하로 알선 중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알선 중개를 업으로 했는지 여부는 알선 중개행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태양,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그 태양이란 말은 모습을 얘기하죠. 모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 이건 밑줄만 그러면 되죠. 그럼 업인지 여부는 단순 횟수로 결정할 게 아니고 사회 통념에 따라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중개업인지 여부를 딱 찾아보죠. 제가 사무실 열었거든요. 열어가지고 대학교 앞에서 그 대학생들만 상대로 하여 오피스텔 임대차만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보수받아 옵니다. 이거 중개업이 아니에요. 중개업이죠. 그러니까 특정 물건에 대하여 특정 행위만 계속 반복적으로 소개해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 맞죠?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를 열었거든요.
근데 영업이 너무너무 안 됩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보수 10만 원짜리 오피스텔 소개했어요. 이거 중개업이야. 중개사무소를 열고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오피스텔 보수 10만 원짜리 알선했습니다. 중개업이 아니에요. 중개업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개사무소를 열고 한 행위는 한 번 정도 했다 하더라도 잠재적 기습성이 있죠. 그럼 이건 중개업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그 옆에 페이지 설명했어요. 운항기의 단 1회 밑줄 긋고요. 운항기의 단 1회 밑줄 긋고. 건물 전세 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업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밑줄자. 그럼 우연한계 1회는 절대 중개업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중개업 용어의 정의를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이제 세 번째 용어의 정의예요. 공인중개사. 자, 읽어드립니다. 거기 그 색깔 칠해진 부분인데,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자격을 취득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법, 우리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용어의 정의는 자격 취득만 기억한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했잖아요. OX, X. 그냥 자격 취득에서 끝나야 돼요. 공인중개사 중에는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요. 이 자를 포함 못 시키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그럼 지금 이 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라고 했으니까 외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예요. 공인중개사다 아니다? 아니에요. 우리 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예요. 외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공인중개사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 공인중개사가 있죠. 이 자는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자예요. 이 자는 이른바 서랍소, 장롱 속의 공인중개사가 이 자라고 그랬죠. 이게. 그래서 이 질문은 틀린 거예요. 자격 취득에서 끝나야 돼. 이게.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연 공인중개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름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소속공사가 있거든요. 이자는 고용된 공인중개사를 얘기해요. 근데 이자의 정의는 별도로 있으니까 그때 같이 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더라. 이게 저는 자격증이 있거든요. 이 셋 중에 누구 같아요? 일반 공인중개사죠. 그죠? 서랍소, 장롱소, 공인중개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여기까지. 자격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가볍게 그냥 이해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용어의 정의. 66쪽이에요. 자, 그럼 거기 색깔 칠해진 부분입니다. 개업공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설 등록의 동그라미예요. 그러니까 개설 등록에서 끝나야 돼요. 말이 더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럼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득만 기억하시고 개업공사는 개설 등록한 자다. 이자다. 그럼 개설 등록이 뭐냐? 등록이라는 걸 다음 주에 공부하는데 이건 영업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냥 구청에 가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영업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냈어요. 역시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라고 낸 거예요. OX, X. 등록에서 끝나야 되죠? 개업공사 중에는 법인도 있고 중개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라면 틀렸어요.
예, 그래서 개설 등록만 나와야 된다. 이 점을 의심하시고요. 그래서 개업공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개업공사의 종류라고 하지 않고 종별이라고 불러요. 종별. 이렇게. 그래서 개공의 종별을 하는데 개공의 종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사가 있어요. 법인인 개업공사는 법인으로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얘기합니다. 다음 공인인생개업공사가 있어요. 그럼 공인인생개업공사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그럼 여러분들이 다름 아닌 이제 나중에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개설 등록을 하면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방금 전에 우리 공인중개사 종류에서 개공인 공인중개사가 있었잖아요. 개공인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같은 표현이다, 틀린 표현이다? 같은 표현이죠. 대치나 매치나.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나 개공인 공인중개사. 그래서 개업공사를 앞으로 제가 개공이라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같은 표현입니다. 문제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개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중개인은 제가 강학상 쓰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그럼 강학상 쓰는 표현은 강의할 때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 현재 공사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사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이자, 제가 오프닝 할 때 이자에 대해서 상세히 지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자는 출신 성분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법 시대 중개사무소를 여신 분들이에요. 그 기득권을 지금도 인정을 해주고 있다고 그랬죠, 이분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 좀 더 이제 처음 듣는 분을 위해 잠깐 설명을 더 드리면 1961년도에 소개영업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이 소개영업법 시절에는 중개업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요, 신고제로 운영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구나 다 신고만 하면 중개업 진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개인이 누구냐? 바로 이분들이에요. 이 법 시행 당시에 신고하고 중개업 진입한 분들. 이분들이 첫 번째 중개인이고, 그랬다가 이제 1961년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결국 정권을 잡았죠. 그래서 경제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경제가 비약적인 발전하면서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때 당시에 진입한 분들이 일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 새로운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983년도 12월 말에 있었던 부동산 중개업법이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법은 두 가지를 골자로 끌고 왔어요. 하나는 중개업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라. 허가제와 전문 자격증 제도인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를 이때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골자로 중개업법이 1983년도 12월 말에 딱 제정이 돼요. 그러면서 다음해 4월 1일서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1회 자격시험이 언제 있었다고 그랬냐면 1회가 언제였다고요? 85년도 9월 20이튿날 있었습니다. 9월 22일 날 1회 자격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14회 때까지는요 시험이 9월 달에 있었어요. 9월 달에. 그래갖고 9월 셋째 주 일요일 날 봤거든요. 근데 이게 딱 바뀐 거지 지금. 15회를 기점으로 해갖고 15회가 많은 거를 변화시켰는데 15회 때 두 달이 연기돼 있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 그 15회 때 시험 두 달 연기가 언제 나왔냐면 여러분들로 따지면 내년 5월 달. 생각을 해보세요. 내년 5월 달쯤에 지금 9월 달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5월 달쯤에 두 달이 연기가 딱 나온 거예요. 11월 달 보겠다. 마음이 확 풀렸지. 그래가지고 그냥 때로 몰려다니면서 고스톱 치고 그러고 다녔죠. 밥 먹으면서. 그래갖고 어쨌든 좋은 시절이었죠. 그랬다가 11월 달에 그 시험을 보고 난리를 쳤던 거 아닙니까? 이게. 그 12월 말 난 지금도 안 잊어버린다니까. 시청학 광장에서 그 눈 주적주적 오던 날. 그날 눈 왔어요. 시청학 광장에 모여갖고 집회 들어갔거든. 그래갖고 지방에 있던 그 수험생들은 그때는 온라인이 거의 없었으니까 지방에 있던 수험생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지방 학원의 원장님들이요. 관광버스 대절해 갖고 올렸어요. 서울로. 그래갖고 시청학 광장에서 집회한 다음에 과천으로 넘어갔지. 그때 과천에 국토부가 거기 있었어요. 건교부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과천 가갖고 들러 엎어놨지. 그러놓고 나서 15회 추가 시험을 또 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게 9월 달에 시험을 볼 때가 우리 선생님들은 제일 좋았어요. 9월 셋째 주에 딱 시험을 보고 오니 10월 달에 딱 쉬는 거야.
그리고 11월 달에 일찍이 다 출발하는 겁니다. 학원이, 전 학원이. 근데요, 지금 10월 28일 날 여러분들 시험 보잖아요. 그리고 11월 달 바로 개강이에요. 개강 다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합격자는 모임에도 못 가고 다 못 갑니다. 수업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에 나와가지고 밤 10시, 집에 가면 11시 반. 그래갖고 또 주말에 또 일이 있으니까 또 갔다 와야지. 하여튼 9월달 그때가 참 좋았는데 이게 10월달로 시험을 이렇게 해놓은 바람에 베렸다니까 이게. 베렸어. 그렇다고 11월달 쉬고 개강하자 해도 온라인들이 막 11월 첫 주부터 바로 개강해버리니까 지금 할 수 없이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1회 시험이 1985년도 9월 22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1회 때 몇 명이 합격했느냐? 무려 6만 명이 합격했어요. 6만 명이. 요게 역대 최고였어요. 이 기록을 아직도 갱신 못하고 있는데 그럼 이 6만 명이랑 공인중개사 배출이 됐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특혜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중개업법 1차 개정을 하게 돼요. 그래갖고 중개업법 1차 개정이 언제 있었냐면 1989년도 12월 31일 날 있었어요. 이때 마지막에. 왜 12월 31일인지 아십니까? 우리 지금 12월 30일 보도죠. 나중에 뉴스 가만히 보세요. 국회 요것들이 문 닫으면 국회를 닫거든요. 국회 문 닫으면서 법안 모아놨던 거 있죠. 한꺼번에 쫙 통과시키고 문 딱 닫아. 그래서 법 개정안 보면요. 12월 30일 날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이때 개정을 못 해버리면요. 다음 회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자동 폐기야. 이거 법안이. 그래갖고 이때 다 통과시킵니다. 그래갖고 1차 개정안이 이때 이제 통과가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때 통과하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요.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업에 허가를 해주겠다. 요 규정이 들어간 거예요. 요 규정이. 그럼 생각을 해보면요. 중개업법 제정 후 1차 개정이 있을 때까지는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허가를 받고 진입한 분들이 있었겠죠. 이분들이 두 번째 중개인. 이게. 그러면 결국은 90년 이후에는 중개인이 탄생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등록 간주된 분들이에요. 기득권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법 시대에 신고나 허가받고 되신 분들인데 지금은 전부 다 등록증으로 바꿔줬어요. 그래갖고 이때 당시에 이분들의 이름을 중개인이라 썼거든. 그래갖고 저는 중개인의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 거고 현재 공사법원에 중개인의 표현을 안 쓰고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공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부칙 규정에 의한 개공이라 이해하시면 돼요. 부칙 규정에 의한 개공. 이자가 누구다? 중개인. 그러니까 신고나 허가받고 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개공의 종별 세 번째입니다. 이분들은 분명한 개공이에요. 개공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제가 오프닝 때 말씀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중개업소가 몇 개 정도 있다고 그랬어요? 전국적으로 12만 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12만 명 정도의 개공이 있는데 이 중에 법인은 2,0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인이 약 3,000명 정도가 남아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11만 5천 명은 전부 다 공인중개사 개공이에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중개인이 누군지만 감을 잡아두시는데 아 옛날에 중개업의 사무소를 여신 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부칙 규정에 의한 개공이다. 그럼 대비했을 때 공인인상 개공 이 중개인 두 분 있죠. 이 두 분은 법인과 대비했을 때 개인이죠. 그러니까 이 둘을 합쳐서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요. 이 표현보다는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는 공인인상 개공과 중개인이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차이는 이제 우리가 일순환 하게 되면 다 아시는데 이 두 분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이분은 자격증이 있고 이분은 자격증이 없어요. 이 차이가 있는데 이건 근본적인 차이고 딱 두 가지를 차이고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우리 경매 업무 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경매. 그러니까 의뢰인을 위해서 법정에 가서 입찰표를 써주고 권리 분석을 해주고 낙찰을 받아주는 행위랍니다. 이게 경매 업무예요. 경매 업무를 공인인상 개공이나 법인은 할 수 있거든요.
중개인한테는 허용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경매 업무 못해요. 이게 첫 번째 차이. 두 번째 차이가 업무지역 차이가 있어요. 업무지역. 업무지역이 뭐냐면 공인인사인 개업공사와 법인은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해요. 그러니까 사무소를 어디다 둔지와는 관계없이 전국에 있는 물건을 다 중개할 수 있는데 중개인은 업무지역 제한을 받아요. 중개인은요. 자신의 사무소 있죠? 자신의 사무소가 있는 시도가 업무지역이에요. 그럼 여기 인천광역시 서구에 사무소를 두신 중개인이거든요. 이분은 업무지역이 어디겠어요? 인천시예요. 인천시 내 물건만 중개할 수 있어요. 그럼 김포시에 사무소를 두신 중개인은 김포시가 아니고 경기도지. 경기도가 업무지역. 이해되세요? 이 두 가지가 딱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자격증에서 유래되는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두 분이 차이가 있는 게 그 차이가 있어요. 경매를 할 수 있고 없고. 업무지역이 전국인데 이분은 자신의 사무소 시도가 업무지역.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이 정도 참고해 두시고요. 나중에 다시 공부합니다. 자, 그래서 개공의 종별 세 가지가 바로 이거였다. 예. 그래서 개공은 개설 등록을 한 자다. 이렇게 꼭 명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아, 여기서 법인 보고 가죠. 법인. 지금 우리 교재 지금 66쪽과 67쪽에 법인인 개업공사가 해가지고 67쪽에 특수법인이란 말 나와 있죠. 여기서 보고 갑니다. 법인인 개업공사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순수 중개법인이 있어요. 순수 중개법인은 뭐냐면요. 우리 법이 다음 주에 공부하는데 법인의 요건, 우리 법이 법인의 요건을 정해놨거든요. 법인의 요건을 정해놨는데 그 요건을 그대로 맞추어 등록한 법인. 이게 순수 중개법인이에요. 근데 특수법인이라는 자가 있거든요. 이 특수법인은 우리가 강학상 쓰는 표현이 역시 강의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우리 법에는 특수법인이 어떻게 돼 있냐? 공사법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인인사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중개업이 허용된 법인이죠. 이걸 우린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 특수법인. 그래서 대표적인 특수법인이 뭐가 있냐면요. 지역농협이 있어요. 그리고 산림조합도 있고요. 산업단지 관리기관도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있는데 지역농협이 대표주자예요. 이자가. 지역농협이 단위농협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 주에 공부할 겁니다. 지역농협은 중개업할 수 있어요. 산림조합도 중개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얘는 등록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특수법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일단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소속공인인사가 나옵니다. 자, 그럼 거기 색깔 칠해진 부분 소속공사 용어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소속공인인사라 하면 개업공사에 소속된, 여기서 끊어보세요. 소속된 끊어보시고, 공인인사,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인사인자를 포함한다. 로서 여기서 끊어보시고,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여기서 끊어보시고, 개업공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역시 네 가닥으로 나눴죠. 그럼 소속공사는 고용된 공인인사를 말한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용어의 정의니까 확실히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개업공사에 소속된, 고용이 된 공인인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을 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게 소속공사 용어의 정의고, 소속공사를 제가 소공 또는 소공사라고 부를 거예요. 이 자를 이렇게 부를 건데, 그래서 이자 용어의 정의는 팁을 드리면 말 그대로 기억하세요. 말 그대로. 소속공사라 하면 소속된 공인인사로서 중개업무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게. 그럼 괄호 속에 있는 말은 우리가 다음 주 보면은 이걸 확실히 이해를 하게 되는데, 법인인 개업공사의 임원 사원 중에는 자격증이 있는 자가 있거든요. 그 자도 일단 소속공사예요. 그 자도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소속된 공인인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럼 느낌 딱 왔습니다. 소공사가 업무를 보조한다는 얘기는 현장 안내를 한다든가 등기상 증명서를 떼운다든가 이런 것들 보조 업무가 되는 거고,
여기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 말이 딱 들어가 있는데 요게 의심스럽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가 뭐냐, 중개 업무가 과연 뭐냐는 문제인데, 자,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어요. 을과 거래하시는데 이 거래를 A가 소개하거든요. 이자의 업무 활동을 따져보면 토지 팔아달라고 의뢰받았거든요. 그럼 일단은 이 토지에 대하여 등기상 증명서 떼보고 토지장도 떼보고 현장 가서 보기도 하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을이 토지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뢰받은 토지가 있으니까 을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정보를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중개대 상물의 정보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브리핑을 하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확인 설명이라고 그래요. 이게 중개대 상물 확인 설명 의무예요. 이게 확인 설명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장 부작하죠. 그래서 모시고 안내를 했습니다. 마음에 들어 했죠. 계약서를 쓰자가네요. 계약하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공은 자신이 소개한 물건에 대한 거래가 완성이 되면 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줘야 되거든요. 나아가 계약서를 쓸 때는 자신이 설명했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쌍방 모두한테 줘야 됩니다. 이 문서를 확인 설명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확인 설명서도 작성하여 이제 교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 치르고 중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자의 업무 활동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세 가지 업무가 바로 핵심적인 중개 활동임을 알 수 있고요. 이 핵심적인 중개 활동 세 가지를 우리는 세 가지,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 중개 업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소속공사는 이 세 가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가지 업무는요, 핵심적인 중개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 법은 개설 등록을 한 개공이 직접 할 것을 의무로 부여했어요. 의무로. 이건 개공의 의무예요. 사장님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근데 이 행위를 소공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소공하고 개공의 차이는 직원이냐 대표냐의 차이죠, 지금. 그러니까 소공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이게. 근데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거 용어의 정의잖아, 지금. 지금부터는 여담이에요. 소속공사라 하면 계획공사에 소속된 공인인사를 말한다 그러면 끝나야 돼요. 딱 떨어집니다. 이룰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공사에 소속된 공인인사를 말한다 그러면 끝나요, 그냥. 그래도 소공이 맞죠? 근데 뒤에 말이 사적처럼 들어갔어요, 이거. 괄호 속에 있는 말 때문에 더 헷갈리게 됐는데 사적처럼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 이거는 그 연역에 기인합니다. 원래는 중개업법 시절에는요, 그러니까 2005년도까지죠. 이때까지는 소공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소공, 계약서 못 씁니다. 확인설명서 못 씁니다. 확인설명도 못 합니다. 이랬었어요. 지금의 보조원과 똑같이. 그래갖고 이게 말이 엄청 많았거든. 같은 공인인증서인데 애써 자격증 땄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여기다 확실히 넣어준 거예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쨌든 소공 용어의 정의는 소속된 공인인증서로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로 기억하는데, 자, 이 부분 여기서 한번 미리 치고 갑니다. 그럼 여기 가로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인의 임원이란 분이 계세요. 사원은 일단 무한책임 사원을 얘기하는데 이 사원에 대한 표현은 자세히 이제 다시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자가 있거든요. 그 자는 소공사에 포함한다고 그랬죠, 지금. 그럼 소공사의 종류는 다시 굳이 따지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두 가지가. 하나는 임원 사원인 소공이 있어요. 임원 사원 중에 자격증이 있는 자가 있다고 그랬죠. 이 자는 소공입니다. 임원 사원인 소공이 있고, 그야말로 직원에 해당하는 소공이 있죠. 그러니까 소공의 종류는 두 가지로 다시 나눴죠. 그러니까 임원 사원인 소공이 있고 직원인 소공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통상적으로 소공 그러잖아요. 그럼 누굴 얘기한다? 직원인자를 얘기해요. 임원 사원에 대하여 묻고자 할 때는 확실히 임원 사원을 포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 법인인 경우 소공사의 유형이라고 돼 있죠? 68쪽에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임원 사원인 소공이 있고 직원인 소공이 있다 이 뜻이에요. 네? 참고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이 정도 이해를 하시고요. 근데 중개사무소에 이렇게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자격증이 없는 분도 근무하고 있죠. 그분이
중개보조원이에요. 자, 그래서 중개보조원 갑니다. 그럼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로서 여기서 끊으세요.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여기서 끊으시고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단순한 업무를 보조의 밑줄입니다. 자, 그러면 중개보조는 누군지 느낌이 딱 왔는데 꼭 명심할 게 중개보조는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로서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나 개업공사에 고용돼 있죠. 소속되어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 보조가 꼭 나와야 돼요. 그럼 뭐 느낌 파 왔습니다. 그럼 중개보조이란 분은 이거 단순 업무만 보조하니까 요거 핵심적인 중개활동에 해당하는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사무소 갔을 때 보조인이라는 찍힌 명함을 받아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다 뭐라고 써 있다고? 실장님, 하다못해 부장님, 이사님. 우리가 실무에서 이사님이라고 부르는 분들 있죠. 이사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참고해 두세요. 실무에서 이사라고 부르는 분들은 법인인 경우에는 뭐 임원이니까 이제 이사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개인 사무소인데 이사라고 부르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누구냐면 부동산을 운영을 해보신 경험이 있는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장이었던 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참고로 그러니까 이사님이라고 딱 부르면요, 중개사무소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 공인중개사 말고 무자격자인데 공인중개사는 절대로 이사라고 안 불러요. 공인중개사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분들이 있는데 무자격자인데 이사라고 부르는 분들은 실무에서 그렇게 많이 통합니다. 아, 부동산 해보신 경험이 있는 사장님이었구나. 예전에. 중개인 말, 중개인은 개공 중에 한 명이에요. 에? 옛날 중개인? 아니, 그분은 개공이라고, 중개인. 중개인은 폐업을 해버리면요, 일반인이에요, 그냥 일반인이고, 아니, 이거, A가 자격증 걸고 갑이 사장님이셨다고. 그죠? 이분을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른 개인 사무소에 취직을 한 거야. 이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사라고 많이 불러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다수 그래요. 실장이라고 안 합니다. 실장이라고 엄청 숨길래. 지가 사장 해봤다고. 사장은 개. 그래서 어쨌든 중개보조원 아닌 자로 소속되어 단순한 보조가 꼭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실장님이라 많이 표현하고 있었는데, 근데 실무적으로 실장님이 브리핑 다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계약서나 설명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의 한계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요즘 컴퓨터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실장님이 이런 업무를 수행을 대충을 하더라도 개공이 주도적으로 수행을 했다면 이건 보조 업무로 봐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유도리를 조금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개사무소에 물건 찾으러 가면 실장님이 이제 보조인 실장님, 소공인 실장님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실장님은 보조인 실장님이에요. 사무소에서 소공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 아시죠? 사무소에서 사람을 쓰는 입장에서는 우리 개공들은 소공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응? 왜 그럴 것 같아요? 일단 보수가 비싸다. 자격증이 있으니까 대우해줘야 되잖아. 그거하고 이분은 언제든지 손님을 끌고 독립을 할 거다. 나중에 가보시면 알아야 다. 그래서 소공으로 근무하기가 쉽지 않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손님을 데리고 나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성 손님들은 소공이 있잖아요. 그러면 데리고 나가서 브리핑해버려. 사무실에서 안 만나요. 진성 손님, 내 진짜 손님들, 이 손님들은 밖에서 만나버립니다. 그런 대표들도 있어요. 끌고 나가버릴까봐. 나는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겼어, 무수리처럼. 근데 우리 소공은 아주 이쁘기도 하고 젊고 상냥하고 아주 똑똑해. 그럼 손님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지. 뭔 말인지 아셔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실장님들은 대부분 보조원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실 때 보조원이 대강의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하고 설명서를 출력을 쭉 해요. 같이. 그래놓고 나서 이제 최종 계약 단계에서는 개공이 다시 브리핑 다 합니다. 그러니까 손님들 앉혀놓고요. 자, 들으셨죠 다? 그리고 이 내용 다시 브리핑 다 합니다. 그리고 직접 자필하고 도장을 찍어요. 그럼 이건 보조 업무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실무가시거든 꼭 그렇게 하세요. 손님이 보는 앞에서 내가 브리핑을 했다. 내가 계약서를 썼다. 이걸 보여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요. 실장님이 했다고 그러거든. 그럼 크게 다치는 거야. 잘못하면 대여로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브리핑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은 개공이 고용한 분들이죠. 이 두 분을 통칭하여 뭐라고 하느냐? 고용이라고 해요. 고용이. 이 두 분을 통칭하여 고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 6가지가 이제 다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잠깐 정리만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이게 중개사무소거든요. 이게 중개사무소인데 여기에 대표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을 우리 뭐라 부른다? 개공. 대표. 개공. 맞죠? 개업공사고. 그 다음에 직원이 있는데 자격증이 있어요. 이분이 소공. 소속공사고. 그 다음에 이 소공은 다시 임원인자가 있고 직원인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직원인데 자격증이 없습니다. 이분을 중개보조원이라고 불러요. 그죠? 보조원. 이렇게 되고요. 보조원하고 중개인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저는 중개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부칙규정한 개공, 그분은 개공 중에 한 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법인이었다. 임원사원이 있죠? 그러니까 임원사원은 그대로 임원사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모두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사원, 이들이 중기업에 종사하는 자 전체죠. 이 중기업에 종사하는 자 전체를 개공 등이라고 해요. 표현 알아두세요. 다음 주부터 당장 나옵니다. 개공 등이란 표현은 중기업에 종사하는 자 전체를 말한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개공 등이란 표현, 용어의 정의였어요. 그럼 71쪽에 문제가 실려 있으니까 역시 27회 기출이 실려 있네요. 잠깐 볼까요? 공사운영상 용어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박스형 문제인데 작년에 있잖아요. 박스형이 무려 29개 나왔나? 아, 작년이란다. 내가 자꾸 작년이라는데 죄송합니다. 33회 이번에 봤던 거. 아니 19개 나왔다. 19개. 29개가 19개. 내가 이게 숫자에 약해서. 아니 오늘 나 수업하는데 이제 와서 이제 하는 얘기지만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아까 내가 자격 취소했을 때는 5일 내 국장보고 다른 시도에 통과하라고 그랬죠. 기억도 안 나 벌써? 자격을 취소한 시도의사는 5일 내 국토부 장관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과하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데 시험 못 보게 하려고. 근데 수업을 하면서 5일을 얘기하는데 너무 낯선 거야 숫자가. 그래갖고 이게 5일이 맞나? 속으로는 그러면 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여러분들 얼마나 헷갈리겠어. 나는 한 과목 갖고도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데 여러분들 6과목 다 해야 되잖아. 참 어려운 공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합격했을 때는 자부심 가져도 돼요. 주변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럼 기억갑니다. 개업공사란, 자, 개공이란 이렇게 나왔죠. 그럼 개설 등록을 딱 떠올려야 돼요. 그러면 공인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이다. 맞았죠? 개설 등록만 나와야 됩니다. 니은, 소공사에는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인계사인자가 포함된다. 사원 또는 임원 밑줄 긋고 공인인계사인자, 공인인계사 밑줄 그으면 임원 사원으로서 자격증이 있는 자는 소공이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아주 잘 내는 질문이에요, 이거. 30cm 때도 물론 물어봤고. 디귿입니다. 공인인계사로서 개업공사에 고용되어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자, 공인인계사 밑줄 긋고 보조하는 자 밑줄 긋고 소공사이다. 그럼 맞았죠? 공인인계사로서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공사가 맞죠? 다음에 리을, 우인한 게 단 1회 밑줄 긋고요. 임대차 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아, 이걸 뜯어 고쳐놨네. 아, 이렇게 고치는 거 안 좋은데.
시험에 이렇게 안 냈거든요. 틀린 지문을 냈는데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정도 건물 전세 계약에 속을 하고 보수를 받았어요. 중개 밑줄을 긋었어요. 중개. 중개에는 해당됐어요, 안 됐어요? 중개에는 해당됐죠. 중개업에는 해당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밑에다가 중개업 쓰고 X 해놓으세요. 우리가 기억할 게 리을 지문을 중개로 기억할 게 아니고요. 중개업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럼 우연한 기회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에 소개를 하고 보수를 받았다. 이건 중개를 한 것이라 볼 수 없다라고 했죠. 중개를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OX? 이거 오타를 내버렸구나. 거기 리을 지문 있죠? 거기 의로란 말 있잖아요. 중개를 의로 그려놨잖아요. 앞말이 어디 마실 나갔죠 지금? 업이란 말 써놓으세요. 업. 그리고 맞는 지문을 정리하세요. 업이란 말이나 마실 나갔어요. 난 수정한 줄 알았더니 수정 안 했구나 이거. 이분의 주특기거든 이거. 이 저자분의. 우연한 게 단 1회 임대차 계약에 소개를 하고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럼 맞췄다. 그럼 맞는 지문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지문으로 이제 그대로 했는데 그러면 모두 다 맞았죠? 모두 나왔어. 모두. 시험에서 모두 나오면 엄청 찝찝합니다. 답을 쓰고 나서도 엄청 찝찝해요. 작년에도 모두 나온 문제가 3문제였어요. 32회 때도 3문제였고요. 학생 중에서.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중개대상물은 다음 주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건강들 주의하시고요. 너무 전력 질주하지 마세요. 그냥 1차 과목만 이제 들으시고 나서 복습 살짝 하시고 쉬면서 워밍업을 여전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전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을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